안녕하십니까. 김한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서진영 자유누리 경영연구원 원장이신, 그리고 아마 박사학위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사학위가 둘이 또 이제 인문학으로 이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문학을 갖다가 과연 특히 이제 비즈니스계에서 취준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EO들까지 어떻게 하면 인문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활용이 또 가능한지, 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니까 서진영 박사께서는 KBS 시사고전원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KBS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 원고를 또 재가공해서 만드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2권도 곧 나오겠네요. 2권. 예, 2권도 3권도 곧 다 준비하고 있는데 책이 안 팔려서 예. 지금 뭐 2권, 3권은 아직 출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인문학이라는 게 경영이나 뭐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냥 폼 아니냐, 그냥 CEO 분들께서 그냥 비즈니스 얘기만 하고 뭐 돈 얘기만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막상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또 입사할 때는 또 별로 인문학 전공자들 안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그런 상반된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학이 과연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문은 사람인의 글을 문자를 쓰니까 사람이 그리는 문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인문이라는 것을 반대말은 뭘로 봐야 될까를 보면요, 인문학의 반대말은 자연과학이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문은 사람하고 자연과학의 대상이 물질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질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가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는 구슬옥에다가 이제 구슬에 이렇게 옥에 새겨져 있는 물결, 이걸 리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인문의 동찰이면, 두 번째로 그러면은 무생물과 인간, 생명을 비교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좁히게 되면은 사람하고 동물은 뭐가 다르냐를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달라야 되지?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지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왜 그러면은 CEO분들께서 요즘 이렇게 인문학에 관심이 많을까? 정말 이게 겉멋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CEO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이게 감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감각이냐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사람의 지적인 힘들을, 지력들을 AI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서 컴퓨터 엑셀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말이나 동물에 비해서, 또는 사람이 기계에 비해서, 아니면 사람이 어떤 컴퓨터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뭘까? 나은 점이 없거든요. 그럼 인간의 본질은 뭘까? 인간의 실질적인 가치는 뭘까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업만이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문사철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우리가 쭉 이어오던 인사권리라든가 아니면 사람 존중 경영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이 인문 경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인문학이라 그러면요. 그러면 인문학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CEO들은 해고라든가 그런 걸 좀 덜 하시나요? 어떤? 그걸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로 연구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고를 하느냐 아니면 취업을 많이 시키느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이 느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고용을 기업에서 늘려야 될 동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것을 굉장히 더 조심하는 이유가 자 대부분의 사람의 인력들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뽑아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는 서로를 존중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예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자기가 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지 기업에서 모든 기업에서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시기는 지나가고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영역들을 찾아서 자기의 일을 조직과 함께 하려는 그 뭐랄까 새로운 영역에서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그런 이 말씀하신 그 정의의 인문학을 중시하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매월 예. 그 책 중에서 이제 CEO들에게 유용한 그런 서평을 이제 매달 이제 발행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받아보시는 CEO들이 그 인문학을 중시하시겠네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희 그 CEO 멤버분들 중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경영학적 소양을 계속 가지시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라 그러죠. 외국에서 정말 사람 존중 경영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멤버들은 늘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인간을 중시하는 의사결정들을 많이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람 중시 경영을 누가 잘하느냐. 한국 기업을 이야기하면은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비판이 또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나모리 가족의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 이념이 모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라는 것을 아예 기업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잘 이 회생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급격하게 V자 회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존중의 경영이었거든요. 이나모리 가족 같은 경우에 가족 회장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인문 경영 그리고 실제로도 인문적인 깊이를 가진 저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인문학 느낌표하고 취준생에서 이제 CEO까지인데요.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인문학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은 그 취준생들이 결국 이제 그 서류 통과하고 이제 뭐 필기 시험이라든가 이제 인터뷰까지 올라왔을 때 또 서류를 또 보는 과정에서 그 입사를 희망하는 분이 그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력서나 뭐 인터뷰 면접에서 뭐가 이렇게 뭐 무슨 증이라던가 뭐 이렇게 자격증 그런 건 없겠죠, 그죠? 인문학을 잘한다. 뭐 영어, 뭐 중국어 같은 경우는 뭐 레벨별로 뭐 점수도 있고 어쩌고 그렇지만은 이 친구가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 맞는 그 CEO가 만약 이런 걸 중시하는 CEO라면은 그걸 보고 싶어 할 텐데요.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추진생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인문학자를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하고는 좀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를 해드리면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가 있고 철학사학자가 존재할 거다. 철학사학자는 옛날에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노자 동생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칸트는 이렇게 하고 어떡하라는 거죠? 그건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사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필라소퍼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체크한다 그럴 때 인문학
이론이나 인문학의 지식을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달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인문학을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배우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산다는 모습은 뭐냐면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예. 인간의 성품이 인성의 정의입니다. 예. 그럼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뭐 사람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은 제대로 살려는 마음이거든요. 그 성이 제대로 발현된 품, 그런 성품은 무엇인가를 볼 때 사실 인문학의 뭐 예를 들면 어떤 문학을 읽었다, 어떤 철학을 읽었다, 아니면 어떤 사학을 읽었다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걸 봅니다. 네.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기가 뭔 답을 할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이. 예. 근데 어떤 친구는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저 끝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라봐주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면접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몸까지 내밀어서 바라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대답이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건 뭐냐면 이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게 저는 인문이고 인성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꾸 인문을 논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고, 그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서 조직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능력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계보다 힘이 세다든가, 네. 아니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조직에서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조직과 잘 융화하는 사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직 구성원을 존중하고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오버퀄리파이드, 오버퀄리피케이션이 된 친구들, 예. 뭐 너무 지나치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곧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딴 자리 곧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반면에 우리 회사를, 우리 조직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속해진 우리 기업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회사랑 맞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평가를 받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인문이 아닐까. 예. 그래서 자꾸 지식적인 측면에서 인문을 평가하고 뭐 어떤 책을 더 읽었냐 덜 읽었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제님께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 그러면은 그 인문적인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문학적인 인간과 인문적인 인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책을 읽더라도 그냥 차라리 우리 속담 사전 한번 쭉 읽어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그 논어를 예컨대 한번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그 불경 뭐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불경을 읽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제 성경을 읽고, 그걸로 그냥 뭐 그걸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렇게 서평 이것도 이제 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문적 인간과 인문학적 인간과 그냥 인문적 인간 이 두 가지. 이걸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 텐데요. 요거는 인문적인 인간인데 또 인문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고양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인간하고 동물이 뭐가 다를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럼 동물도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합니다. 학습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동일한 미로에다가 쥐를 이제 풀어놓고 미로에서 먹이를 찾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처음에 이제 1분이 걸렸다면 30초 만에 찾아내는 거죠. 그럼 한 8세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 8세대가 태어난 쥐는 그 선조죠. 8대 선조보다 먹이를 빨리 찾을까요? 느리게 찾을까요? 빨리 찾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위에서 부모들이 하는 걸 보고서 배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모방에 의한 학습이고 기본적으로 동물들의 학습입니다. 그리고 본능에 의한 학습이 존재하겠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저는 지도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8대가 내려갔을 때 밑에 있는 후손들은 그 지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식 체계를 외부에 저장한 매체를 들고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는 시간에 다른 걸 창조할 겁니다. 그게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책에서 나오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 선조들이 쌓아놨던 지식 체계를 훨씬 더 빨리 습득하는 학습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글자 한 문장에 깨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계속 살면서 경험 속에서 깨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확률도 있지만 계속되는 소양과 그리고 호학하는 자세, 호학은 공부를 좋아하는 자세, 그리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 그런 순간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 깨치는. 과연 어떤 것이 확률이 높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누적되는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책 읽어야 인간이 돼. 라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지식 체계를 책에다 넣어두고 우리 DNA 속에는 지금 말한 걸 넣는 거죠. 책을 읽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뭐랄까 좋은 감정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서평하는 거는 제가 그 CEO 필독서 서평인데요. CEO 분들이 1년에 3만 권 정도의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권을 읽습니까? 몇 권을 읽는다고 이야기는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책을 사왔다가 집어던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고민을 해서 CEO라면 12주제, 1년에 12주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2주제에 대해서 책 4권에 대한 책 4권을 제대로 읽으면 트렌드는 잡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서평 도서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3만 권 중에서 CEO가 꼭 읽어야 된다는 책 48권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48권 선정을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해서 책의 지식 체계를 그 저자는 한 권을 쓰지만 이 읽는 4권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다른 그 기존의 책들 이 서평들이 여기 4권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엮어서 종합적인 지식 체계로 그 주제 하나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17년 정도 됐습니다. 매주 한 권씩 서평을 써서 17년 동안 했고 10년 이상 된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도움도 드리지만 그분들이 공부하는 즐거움들 속에서 CEO들이 좋은 경영을 하시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연자로서는 여기 소개해 보니까 2,000번 이상을 강연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뭐 좀 일찍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서평집 발간하고요. 2,000번의 강연 경험에서 우리 독자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말씀인데 2,000번을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될지 안 될지가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약간 음심하다라는 것도 여기는 굉장히 생동감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일한 게 사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 때는 그 자체에 생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명이. 그러면은 생명이란 거는 자기를 증식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노노맹자에 유학을 전공했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경물치지 쭉 빼고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수신이거든요. 그 수신이 돼야 제가 치고 평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의 환경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나의 그 생활이나 나의 자세나 나의 그 능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다시 밖을 둘러볼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조직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어에 나옵니다만은 어진 것보다 호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로운 것보다 호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용맹한 것보다 호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학이 정말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큰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데 CEO분들을 보면 제대로 된 CEO분들은 정말 공부하려는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이런 서평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 지식도 얻고 인문학적 소양도 얻고 하고 또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오늘도 이제 또 방문을 했다 왔는데 EBS를 방문하고 왔는데 가서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삶의 기쁨인 것 같고 저도 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 강연을 하러 가셨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한 몇 개월 후에 회사가 망했다든가 파산했다든가 아니면은 왠지 그 회사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 보이고 이제 뭐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뭐 랭킹이 막 이렇게 팍 재계 랭킹 팍팍 뛰었다라든가 뭐 그런 걸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강사료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중에 1,000,000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 10,000원을 투자하는 조건은 뭐냐면 갔더니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강사료니까 이제 받은 거에 10분의 1이니까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주, 두 주 될 수도 있고 한 주, 두 주를 사서 한 3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장 적게 오른 회사가 600%, 네. 가장 많이 오른 회사 3,200%였습니다. 네. 내린 회사는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군데를 강의를 가서 그 회사를 다 사는 게 아니고 느낌이 좋았던 회사, 생동감 있는 회사를 주식으로 산 거였거든요. 요즘은 이제 안 삽니다만은 그때 막 엄청 샀어야 됐는데 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조금씩만 또 강사를 좀 올려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씩만 샀지만 그 기운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조직을 생각하는 그 느낌들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느냐, 우리가 같이 살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걸 보고서 샀을 때 주식이 그렇게 회사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기운이 있지 않나. 뭐 내가 강의를 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 회사 아주 잘 됐다 이런 것보다는 더 정확한 바로메터가 한 3년 내지 4년에 걸친 36개월에 걸친 그런 주식의 주가의 변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진영 박사님을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시키면은 이 3년 내로 이렇게 이게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감사합니다. 아주 합당한 결론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CEO들을 많이 만나시니까요. 네네. 그분들은 또 인문학적 인간이 또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이걸 읽는 거 말고 또 다른 노력은 또 어떤 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평만 잘 읽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번 달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이 이제 김영란법이 발행이 되니까 기업의 윤리 경영, 리더의 윤리 경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구글의 미래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뭐 우리가 아는 알파고도 있었고요. 구글이 왜 자율주행자인 선택을 할까? 그 다음에 하사비스는 알파고를 왜 만들었을까? 구글은 어떤 전략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한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8월에는 예술과 창조 경영 그전에는 중국 경제의 절망과 희망 절망과 희망이 이제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양쪽을 한번 같이 보자. 그 다음에 변화의 시대 위기 극복 경영 고전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명품을 만드는 차별화 마케팅 이런 주제로 쭉 보면서 이제 CEO들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 게 본인들이 좋으시니까 뭐 10년이 넘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6, 7년 되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볼까? 이걸 봐서 도움이 돼서 돈을 더 벌었다 이럴 수도 있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되는 공부를 하겠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으면요. 생각해보죠. 우리 조직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현재의 사업 구조가 적합한지 안 한지 만약에 내가 계속 지금껏 돈 번 거 가지고 그냥 놀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저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에 안주하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뽑아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식에서도 계속 새로운 걸 찾아 나간다면 다음의 미래 환경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어럴때 있는 자세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호학 정말 배우려는 자세가
네. CEO에게도 중요하고 취업준비생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 요즘 CEO들이 그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은 뭡니까? 그 많이 만나보시니까. 논어를 많이 읽으시죠. 예. 아무리 논어를 많이 읽으시고 네. 많이 인용하시는 책은 이제 시사고전. 네. 시사고전이고요. 네. 이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 책은 사실은 시사고전도 좋습니다만 이 책을 더 많이 합니다. 예, 하늘을 예, 품어라. 예. 이게 인성교육. 근데 근데 예. 논어가 아니라 이거를 봐야 됩니까? 그냥 논어로. 이게 이 책이 이제 그 부제가 조금 그 2판에서는 바뀝니다만은 2판에서는 고전에서 배우는 인성 교육으로 할 건데요. 원래가 이제 논어와 주역에서 배우는 네. 이렇게 인생 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내용들하고 주역의 내용들을 같이 섞어 넣었는데 뭐 그거는 뭐 제 책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논어에 관계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논어하고 경영을 엮은 책들이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평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접목되는 책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적 경영 또 인문학적 경영을 하는데 이제 그 논어가 베스트셀러라고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반발도 가능한 게 그 유교 논어 하면 이거 권위주의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사원들을 잘 이렇게 부려먹고 막 그러려면은 그 논어로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랬다는 그런 어떤 그런 어두운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권위주의다 내지는 권위다라고 이야기할 때 권위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예.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나타나는 현상의 권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예. 권위를 발생시키는 그 전에 그 무엇인가가 존재할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수신이고 예. 조직을 위해서 리더로서 희생하는 자세고 그리고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전부 청렴해야 된다. 리더가 발라야 된다. 전 세계 어떤 책에서 리더에게 자기의 절제, 자기의 수신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족이 잘 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죠.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따뜻한 사랑으로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장 크게 숨어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희생이거든요. 정말 발 한 번 못 뻗고 밖에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삽니다. 그때 나오는 존중이 권위라는 거죠. 그럼 그 권위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전제하고 있느냐? 그 아버지의 희생. 그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역할이 확장된 것이 유학과 유교 경영 체제 내에서의 기업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로 되는 가족의 가치들의 확산에 의해서 그동안의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들이 유학 경영은 무조건 권위주의 경영이니까 이거는 밑에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정말 희생시켜가지고 위에 사람만 잘 살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창업자들이 재산이 뭐 예를 들어 몇 조가 됐다. 몇 조면 은행에 넣으면 이자로만 해도 그냥 평생 쓰던 모습 이자들이 나올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사업을 할까? 그때 나온 말들이 사업 보국이다. 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히 뭐 LG라든가 여러 회사들 같은 해외에 나갈 때도 한국의 어떤 그 가족의 따뜻함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왔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같이 가져가서 해외에서 인사 관리에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반드시 유학에 대한 경영이 권위주의다라고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그 큰 힘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예.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실 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한영 박사님의 그 마음고전을 꼭 읽으시면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많은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김한영 박사님 책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 마음고전 책이
참 의미가 있는 게 그 과거의 어떤 그 클래식들이죠. 고전의 그 명작들에 대해서 현대적 시각에서 다큐멘터리를 해주시고 네. 생활 속으로 이렇게 끌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인문학 네. 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께서 하시는 이 방송을 계속 잘 보시면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저절로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업계 하시는 일을 갖다 뭐라고 부르죠? 그 어떤 무슨 산업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제 부르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학교에 교수로도 있었고 그 뭐 네. 재임용 한 다음에 그냥 딱 그 다음날 사표 내고 다시 공부해서 철학 박사를 들어갔는데 그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뭐 그 좀 이야기하면 돈 되는 건 다 해서 먹고 삽니다. 뭐 많이 벌지 못하지만 일단은 뭐 돈 되면 해서 먹고 살아야 저도 이제 그 부양을 해야 되니까 부양 가족이 있는데 과연 나의 직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때 제가 내린 제 직업은 나는 서진영이다. 네. 내 직업은 서진영이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 다른 분들이 물론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은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영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또 특히 요즘은 원래 경영학 강의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인문학 강의가 결합이 되니까 강의가 더 많이 들어요. 네. 그 인문하고 경영이 결합되는. 제가 뭐 아주 부족합니다만 경영 철학자라고 본인이 예. 이름을 지었는데 경영과 이 인문의 철학이 결합되면서 정말 우리 조직의 근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경영 기법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게 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좀 건방지지만 정말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했었고 공부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가 그 종사하고 계신 산업 분야를 인문학 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문학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문학 산업에서 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서진영 박사께서 탑 5 정도 되지 않으신가 아니면 저는 탑 1입니다. 탑 1입니까? 왜냐하면 제 분야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서평을 예전에 한번 뭐 그 여러 언론사에서 저기를 하셨는데 서평만 가지고 보면 제가 이제 한 17년, 18년 정도 됐거든요. 네. 됐는데 매주 한 명이 매주 서평을 써서 CEO 독자들 저희는 멤버십 가입하는데도 이게 저기가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낸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의 멤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멤버들이 또 심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리더 그룹들이 이렇게 멤버들이신데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그 자부심이고요. 네. 이걸 하는데 이런 걸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나를 그 기자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메이저 기자, 언론사에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평을 써서 이렇게 하나의 잡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띄엄띄엄 여러 군데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서평이라는 그 멤버십 어떻게 보면 멤버지거든요. 멤버지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평을 하고 20년 가까이 하고 또 멤버들과 계속되는 책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 영역을 만들어낸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넘버원입니다. 왜냐하면 제 영역이니까. 그게 자부심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돈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 영역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 삶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조금 커야 돼가지고 약간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쓰는 잡지들은 잡지가 아니고 서평지. 서평은 좀 더 CEO 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청년들을 위한 혹시 그런 점에 관련된 글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왜 CEO분들하고 임원분들한테만 이렇게 공급을 하냐면요. 참 정보라는 게 공개가 되면 값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 책 한 권이 실제로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만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A4지로 하면 20페이지도 안 되지만 책의 내용에 대한 제 시각들을 완전히 예. 논문처럼 새로 쓰기 예. 때문에 요게 한 권인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죠? 내지는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통하는 세상이다. 이런 딱 한마디를 가지고 CEO들이 생각을 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도 이렇게 경영 사례들도 중요하는데 6번은 이겁니다. 조직에 던져야 될 질문. 나는 우리 조직은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명을 통해서 신규 분야를 찾고 있느냐. 그 다음 요 책의 내용이 구글의 철학에 관해서 또 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나는 우리 정부는 파일을 무한대로 키운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조직의 리더들이 조직에 던지게 해줍니다. 근데 밑에 직원들이 이걸 쫙 보고 뭐지 임원님 이거 똑같이 보고 이거 질문하시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정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책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쭉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정말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대학별로 공급하는 사업은 하고 있고요. 많은 데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복이 많은 친구, 복이 있는지는 이 친구들이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학기에 물론 시간 강사입니다. 김영란법 제외입니다. 예. 영접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 하는데 제가 이 책들 예술과 창조 경영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의 인문과 경영의 결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미래 경영을 가지고 경영 철학적인 측면을 이번 달에 할 거고요. 다음 달에는 기업의 윤리 경영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 책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직접 교재로 쓰는데 상당히 뭐랄까 좀 확장된 시각을 가지는 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중간 계층이나 아니면 지금 막 들어간 계층은 접하기 굉장히 힘들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면 와야죠. 제가 무슨 김 박사님 부르시면 꼼짝도 못하고 오니까요.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라서.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좀 계속 오랜 동안 생각을 해야 계속 반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마음 고전을 읽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면접 볼 때 옆에 예.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 대한 존중. 예, 사람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동료를 존중할 수 있으면 당연히 조직 내에서의 어른들도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조직을 제대로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존중들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 책 나오거나 뭐 그러시면은 또 부르겠습니다. 또 오시라고. 예.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르시면 바로 나오는 걸로. 독자 시청자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